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6일 오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쇼킹한 정치 개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로 쳐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침 거기가 오늘 신년인사회, 네.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를 하는 그 호텔이 계양구 갑 지역이더구만요. 그래서 이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아주 대형 공약이랄까, 어떻게 보면 쇼킹한 공약을 내놨어요. 네. 네 번째 개혁안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비대위원장 되고서 이제 그 현재 국회의원 300명, 공직선거법상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그다음에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30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법을 개정법을 내겠다고 이제 한 거죠. 쉽게 말하면 50명을 줄이겠다 이건데, 지역구 같으면은 지금 253석 중에 이제 상당히 합치는 경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우회적으로 약간 비난을 했어요. 그 비례위원회 순기능적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상당수가 다음 자리를 노리거나 또 다음에 뭐 지역구 국회의원 등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순기능적 역할, 어떤 직능 대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보도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걸로 보면 국회의원 300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자고 하는 꽤 좀 회화한 그런 분이 또 있었죠. 그렇긴 한데 적어도 200명 이하가 적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상당히 키포인트, 뭐 핵심을 찌르는 그런 공약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세비만 순수하게 한 1억 5천 정도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좌관도 9명까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젠가 어디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아주 서구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도 보좌관도 많고 지원금도 많고, 세비도 일본, 뭐 미국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뭐 보좌관 해봤자 한 두서너 명. 그 북구 쪽에 무슨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의원 3명이 뭐 1명씩 한다든가, 거의 뭐 또 보좌관도 자기 돈으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죠. 서구 쪽에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좌관도 그렇게 많고 세비도 많이 받으면은 그 외에 특권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철도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특혜를 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일을 잘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인식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인식이 있죠. 국회의원이 4년간 정말 국민에게 혈세로 국회의원이 선출직이 돼가지고 뭐 법령 정비라든가 정책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말로 직능별로 필요한 그런 어떤 법안, 또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그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안을 제출해서 그다음에 입안을 해가지고 국회 통과시켜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자가당착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게 상당수의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다음 국회의원 아니면 다음 자리,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권력욕이라든가 또 당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소위 당리당략적인 접근을 해서 이 권력 싸움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금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 필요하냐, 이 작은 국토에서 5,200만 국민의 국회의원 300명이 정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 돈에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다른 정책 개발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자 쪽에 정말 그 포퓰리즘적인 건 아니지만 복지 정책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NGO 단체의 비판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특히 이 법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자기들한테 필요한
정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기를 쓰고 통과를 시켜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도 거부권을 5번인가 지금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생 법안이라든가 이번에도 폴란드 그 방위산업 30조인가를 이 방위산업 계약을 맺었는데 수출입 은행에 대한 그 뭐 여유자금인가 뭐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그거 무산될 위치 30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진영 논리에 입각한 당리당략적 차원의 법안은 아주 정말 기를 쓰고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국익이라든가 국가의 그 이익이 되는 이런 것들 소위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방산산업 수출 부분들이 정말로 그 어떤 국가의 재산을 늘리고 지금 우리가 애체가 2,000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루트이고 활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 제재를 가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과연 이게 국회의원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인지 하는 데 대한 비판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공약이죠. 정치 개혁 공약을 내놨더라도 과반이 되어야 무슨 국회에서 처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월에 총선에서 이기면은 국회가 열리면 제1호로 이 공약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에서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00명 이상만 되면은 뭐 개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개헌하고 상관이 없죠. 결국은 총선에서 이겨야 할 것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은 250명, 소위 말하면 비례나 지역구를 통틀어서 50명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지금처럼 여소야대 현상에서는 만약에 야권이 반대를 해버리면 무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개혁적인 안에 대해서 정책 안에 대해서 집행을 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목적이 그거죠. 총선에서 우리 국힘이 이겨줘야 이 정책도 수월하게 진행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조에 깔린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총선에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대 야소 현상으로 가서 정말 국가와 국익에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익되는 이런 어떤 공약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이걸 1호 법안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에서 이기고 뭐 과반이라든가 또 다른 당과의 그런 연대를 통해서 과반을 넘길 경우 이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여야가 말은 그렇게 공약을 하는데 자기 밥그릇 절대 안 내려놓더라고. 자기 밥그릇 늘리는 거 뭐 세비라든가 뭐 이런 거 늘리는 것을 그냥 국민들 모르게 자기들끼리 쏙쏙쏙 해갖고 이렇게 처리해버리는데 이 자기들 기득권 내려놓는 거 이거 참 안 되더라고요. 기득권 카르텔이란 말이 사실 여기에 적용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특권 내려놓게 지켜진 적 봤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비를 반납하겠다, 세비 인상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야가 아주 속전속결로 세비 인상이라든가 보좌관 급여라든가 지원금에 늘리는 예산은 그냥 일사천리로 해버리잖아요. 왜 이런 거 늘리는 거 위해서 이렇게 안 하고 자기들 이익에 관련된 어떤 베네핏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속전속결로 하는지 참 기가 막힐 따름이죠. 정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정말 1호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권당이라는 것은 공약이 실행화될 수 있거든요. 약속 이행. 약속이 이행될 수 있어. 야당은 공약해도 자기들이 뭐 집권 세력이 아닌데 뭐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집권 세력의 프리미엄이고 집권 세력이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이거든요. 또 하나 이번에 또 대형 공약을 터뜨린 게 경인선 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것은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격차 해소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정책 추진의 테마로 아젠다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에 철도가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주변이 슬럼화되고 도시가 그 분할되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 교통 문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소음이나 분진이 가장 큰 그 악 영향이죠. 소음 분진. 그다음에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 길에
이게 주변이 개발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정차하는 곳은 개발이 될 수가 있지만 철도가 깔려서 지나가는 곳은 사실은 슬림화된다는 게 맞아. 슬럼화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경기도 양평이나 나강주 가는 쪽을 제가 가끔 나갑니다만은 이게 이제 구도로에 있는 상가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사실은 그 망해가 가버린 형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통이 지나가면서 정차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요. 근데 신설 도로가 고속도로가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쪽 길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착하는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데 있었던 가게들 다 문 닫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지금 한동훈 그 위원장이 경인선 철도와 경인선 그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거는 물론 1, 2년에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권 기간 중에 이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중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이렇게 되면 지금 경인선과 그다음에 그 경인선 국도나 철도를 이용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수백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부평이나 부천, 뭐 방송 때 부천도 가고 또 부평에 그 개인적으로 하는 그 의사가 병원 원장인데 개원을 해가지고 가끔 방문하기도 하면 그 전철을 이용해 보곤 하는데 사실 굉장히 또 열악해요. 전철도 1호선 전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인선 국도도 정체가 되면요. 정말 그 답답하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이 지하화 해놓게 되면은 지상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또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일학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메가시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경인 지역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큰 그런 어떤 공약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특히 개항에 가서 이런 대형 공약을 터뜨리고 거기에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재명하고 맞짱을 뜨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원희룡 전 교통부 장관까지도 동행을 해가지고 가서 또 소개까지 했어요. 이재명이 나서는 곳에는 인천이든 뭐 충청도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조건 가서 뛰겠다는 뭐 거기 가서 맞짱을 붙겠다는 분이 여럿이 있는데 바로 이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하고 소개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양갑 그 지역구에 있는 그 모모모 호텔에 가서 인천시당 신년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생각지도 않은 원희룡 장관을 대동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손을 맞잡고 당찬 포부를 밝히죠. 지금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다. 국민의 민생이라든가 이런 걸 방해하는 바위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치울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은 예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가서 도전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굉장한 말을 했어요. 그 우리한테는 험질한 말을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돼서 정말로 진심 어린 공약을 가지고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면 그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이든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곳이라면 가서 다 겨루겠다. 진검승부를 하겠다. 근데 거기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또 두 손을 불끝 기지개처럼 켜면서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도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이 쪼개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지금 자기 지역구에 와서 펄펄 나는데도 집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집에 콕 박혀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동명대전을 정식 선포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이재명 한번 붙어보자.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저간에 이렇게 행보를 보면요. 지금 다니는 곳에서 이제 그 팔도 사나이라는 지금 닉네임이 붙었거든요. 물론 이 검찰에 있다 보면 인사 발령에 따라서 각 곳을 곳곳 다니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절에서 초등학교를 4학년 때부터 다녔다라든가, 그다음에 강릉은 아버지가 이제 그쪽에서 그 뭐 학교를 다니시고 또 연고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라든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 연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충청도에 가서 또 청주에서도 그 초등학교 다녔고 부산에 가서 또 검사 근무를 두 번이나 했고,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형태인데 물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 그 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상당히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네. 또 어떤 겁니까? 바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법 발의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잔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상당히 전략적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역시 스마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국힘 연결을 짓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나에 대한 팬덤을 지지를 갖다가 결국 국힘 쪽으로 연결해서 4월 10일 날 총선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차기에 정치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트레이닝도 하면서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예. 그러면서 국힘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가겠다는 전략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상당히 묵인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팔도 사나이의 닉네임이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왜 그러냐? 가는 곳마다 그런 연고를 부각을 하면서 총선의 승리를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일타 쌍피라는 얘기가 있죠. 국힘을 총선으로 이끌고 또 하나는 자기 이 부각을 시키는 이런 두 가지 토끼를 지금 같이 잡아가고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힘 쪽이나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스마트한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거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39개 공개석상에서 활동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단 한 번도 윤석열이란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개는 지금까지 당대표 행사라든가 또 이런 총선이 있으면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건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한 번도 안 한 것은 바로 우리 백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 조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권력은 정치는 사실 생물이고 이 권력은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금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그런데 일은 이제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조짐은 나타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예비 후보들 상당히 이름 있는 네이밍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갖다가 홍보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하고 예. 하는 걸 지금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전 대표 김기현 대표를 보면 그 울산 지역구의 의정 보고회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몇 시간 동안 소통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윤심파리를 엄청나게 네네.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거명을 하지 않고 예. 또 지금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주무 책임자로서 여기에 관련된 예비 후보들이나 네이밍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지금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이용한다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국회의원을 지향하는 예비 후보들한테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좀 퀄리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한동훈 위원장한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나를 밟고 가거라 이렇게 허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총선 승리를 해야만이 윤석열 정부도 살고 한동훈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 아니냐 이겨야죠. 사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도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전권을 줬다 이렇게 예. 보거든요. 물론 야권에서는 뭐 아바타다 아니면은 뭐 그 대통령의 이 간섭을 받는 뭐 식물 허수아비 뭐 위원장이다 이런 그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총선이 여대 야소를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국가를 위한 정책 추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에서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의정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정부 당정 관계가 확립이 되면서 훨씬 시너지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식물 예.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레임덕이 옵니다. 예. 4월 10일 총선 끝나가지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 총선에 국힘이 만약에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형국이 되면은 레임덕은 분명히 와버립니다. 예. 앞으로도 3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럼요. 기간이. 그럼에도 레임덕이 와버린다고 하면 식물 정부 정말로 그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가 가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권을 주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라 이런 어떤 그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팔도 사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 또 인천 계양에 쳐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승리를 반드시 다지겠다는 의미의 여러 가지 그 개혁적인 공약을 내걸고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역시 지금 나이 50에 상당히 스마트한 부분이 있고 정말 그 비대위원장을 가서 자기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